네, 퇴근길 라이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심층 인터뷰 오늘 반도체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나눠볼 텐데요. 네. IT 관련해서 반도체의 신, IT의 신이라 불리시는 분이죠. 저는 이게 뭔가 했더니 형수리, 요거의 약자였더라고요. HSL 파트너스의 이형수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게 한글로 돼 있어가지고 뭔지 몰랐다가 이렇게 알파벳으로 보니까 우리 이형수 대표님의 네네. 그 영어 앞자를 따서 네네. 지으신 거죠? 맞습니다. 예, HSL 파트너스.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기업 뭐 엔비디아 네, 빼놓을 수가 그렇죠.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 핫하디 핫하고 수익률도 올 한해만 따져도 200%에 육박하는 주가 수익률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도 왜 핫한지 잘 모르시는 투자자분들도 많으세요. 계세요. 특히나 네. 이제 미국 시장 투자 안 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반도체 주식에 이제 관심이 멀어지시는 분들은 엔비디아가 뭔데?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최고 아니야 이렇게 오. 생각하시는 분들도 뭐 많거든요. GPU 만드는 뭐 GPU는 또 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맞습니다. 것 같아서 왜 이 GPU라는 것의 수요가 AI 관련한 시장에 있어서 확대가 되는지부터 차근히 하나씩 좀 오늘 풀어주신다고요? 네네. 네. 최선을 다해서. 기초적인 내용부터 네네네. 심층적인 내용까지 네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왜 AI에서 GPU가 중요하냐면요. 네. 원래 GPU라는 건 그래픽 프로세서 유닛입니다.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그래픽, 우리 화면에 그래픽 있는 카드. 그렇죠. 이 화면에 있는 픽셀 이런 네네네네. 것들 이제 컨트롤 뭐 이런 것들 이제 프로세싱하기 위한 것들이거든요. 네. 원래 게임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개발이 된 건데 맞아요. 뭐 젠슨 왕도 원래 그런 거 하려고 이제 개발한 거예요. 음. 그 엔비디아 CEO도. 네. 근데 이제 2010년 초반부터 젠슨 왕이 좀 이상한 이야기를 들어요. 네. 네. 스탠퍼드 박사과정 애들이 우리 칩을 가져가서 좀 이상한 데 쓰는 것 같아. 이상한데. 네. 그래서 어디 쓰는지 이제 알아봤더니 그 AI 연구에 그 AI 트레이닝을 시키는데 GPU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AI의 연구의 메인스트림은 CPU였거든요. CPU. 네.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CPU가 원래는 메인이었는데 이게 또 그 시대적인 상황하고 좀 맞물리는데요. AI라는 게 연구가 어떤 막 그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뭐 초창기에는 AI 연구를 하면 사람이 다 일일이 프로그래밍해서 다 이렇게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만들었겠죠. 네. 네. 근데 이제 머신 러닝이라는 게 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기계가 알아서 학습을 하게 하는 건데요. 그 머신 러닝 안에서 딥 러닝이라는 그 어떤 그 방식이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마이너한 기술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그 AI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머신 러닝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딥 러닝 한다 그러면 야, 너 뭐 그거 되지도 않는 거 왜 그런 거 하고 있니? 막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기술이라는 게 어느 순간 특이점이라는 걸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이게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갑니다. J자 커브로. 근데 2010년 초반 한 2012년부터 모든 AI 코테스트에서 딥러닝을 가지고 나온 기술이 모든 다른 프로젝트 팀들을 압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다른 거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딥러닝 기반으로 온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딥러닝이라는 이 용어를 언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받아들였냐면 2016년 알파고. 그렇죠. 알파고 때 네. 맞습니다. 등장을 했던 그렇죠. 네. 그게 알파고 사태가 그 이제 이세돌 구단하고 네. 그 이슈를 일으키면서 네. 그때부터 모든 AI 연구자들의 메인스트림이 CPU에서 GPU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사실 얻어 걸린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얻어 걸린 거고. 그러면 최근에는 왜 이렇게 엔비디아 GPU가 네. 뭐 2016년에 있었던 일이 왜 새삼스럽게 다시 엔비디아가 이렇게 핫하냐? 네. 사실 엔비디아가 작년 하반기 분위기만 해도 이제 코인 암호화폐 시장 끝났어. 아, 네. 그러면서 그죠? 실적 쭉쭉 떨어지고. 맞습니다. 게이밍하고 암호화폐 쪽이 제일 중요한 시장인데 암호화폐 쪽이 이제 맛이 가니까 네.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미래가 안 보인다 그랬었는데 이게 또 하나 얻어 걸립니다. 그게 뭐였냐면 챗 GPT. 챗 GPT요. 네네, 그렇죠. 이게 원래 쇼크라는 거는요, 원래 쇼티지라는 거는 예상치 않았을 때 터지면 이게 빵 터지면 그때부터 이제 파급력이 일어나는 건데요. 챗 GPT라는 게 원래는 이게 챗 GPT라는 게 3.5 기반으로 만든 거거든요. 3.5 기반으로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 전에 1도 있었을 거고 2도 있었을 건데 왜 갑자기 3부터 날릴까? 그렇죠. 저도 사실은 챗 GPT부터 GPT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네네네. 근데 GPT-1은 별로 임팩트가 없었고 GPT-2도 임팩트가 별로 없었어요. 네네. 그런데 아까 딥러닝처럼 갑자기 GPT-3부터 확 올라온 거예요, 기술이. 그게
GPT라는 게 조금 더 설명드리면 제너러티브 그리고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라는 약자인데요. 트랜스포머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트랜스포머. 네, 트랜스포머라는 게 중요한 건데 이건 뭐 깊게 이야기하면 끝도 없으니까 그 전까지는 딥러닝 중에서 학습을 어떻게 했냐면 빅데이터를 순차적으로 학습을 했어요. 네. 그런데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 나오고 나서부터 어떻게 했냐면 그 단어 간의 맥락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맥락. 그러니까 앞에서 어떤 주요한 어떤 관계성이 높은 그 단어를 중심으로 얘가 학습을 하니까 훨씬 효율적인 거죠. 그게 2017년에 나온 건데 또 트랜스포머는 또 이게 대세가 될 줄 아무도 몰랐겠죠. 근데 갑자기 GPT가 빵 뜨니까 40일 만에 1,000만 가입자가 돼버린 거죠. 이 플랫폼 사상 유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네. 이제 구글 번역기를 이렇게 돌리면 쭉 한글로 번역이 되다가 군데군데 좀 툭툭 튀는 단어들이 맞습니다.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러다 보니까 앞뒤 문맥이 조금 안 맞고 네, 네. 그랬었던 상황이 이제 다듬어졌다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굉장히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매끄러워진 건데 그게 결국 트랜스포머라는 기술이 큰 역할을 했고요. 그런데 트랜스포머가 대세가 될 줄 아무도 몰랐겠죠. AI 연구하는 사람들 네. 입장에서는. 네네네. 근데 갑자기 뭔가 갖다 써야 돼요. 그 데이터 학습을 해야 되죠. 그러면 항상 준비된 애가 있잖아요. 엔비디아. 준비된 친구. 네, 항상 네. 준비된 친구.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가 원래는 수요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네네네. 뭐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생산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놨겠죠. 근데 갑자기 연초부터 GPT가 뜨니까 다른 회사들도 다 여기저기서. 트랜스포머 모델 기반으로 제너러티브 모델로 가니까 당장 엔비디아 GPU를 많이 가져오는 게 제일 경쟁력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쇼티지가 난 거고 네. 예, 이런 고공행진이 그래서 제 기억으로도 20년도인가 21년도인가 제가 용산에 가서 그 데스크탑을 만들려고 네, 그랬는데 네. 그때가 아마 가상화폐 때문에 그래픽 카드 가격이 가격이 비쌀 폭등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뭐 지포스는 어떤 거 쓰실래요? 물어보고 이렇게 몇 가지를 얘기를 하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죠. 가격 내려갈 것 같은데 오히려 오. 파시는 분이 말리시더라고요. 그래요? 이 가격 주고 지금 사기에는 너무 비싸다. 비싸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죠. 그 상황이 지금 계속 네, 이어지고 맞습니다.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가격이 운이 내려갈 되게 때 좋은 회사죠. 했는데 네. 다시 올라가는. 네네. 근데 이게 수요가 뭐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네. 기준을 삼아보면 뭐 얼마나 많이 늘어난 거예요? 엔비디아의 GPU가? 그러니까 이제 AI 반도체 시장이 네.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 되게 궁금하실 거잖아요. 네네. 최근에 그 AMD CEO인 리사수 박사가 네네. 이야기를 했어요. 올해 시장이 한 300억 달러 네, 정도 될 것 같고 매년 50%씩 성장해서 50% 네, 성장. 2027년이 되면 1,500억 달러 시장이 될 거다. 그러니까 1,500억 달러가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 합친 시장이에요. 그렇네요. 네. 그러면 주식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고성장. 네. 그럼 지금 네. 이렇게까지 그냥 그 단순한 숫자만 들어보면은 네. 앞으로 지금 뭐 200% 오른 주가는 네. 그냥 시작에 불과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실적으로 베이스로 그렇죠. 보면 사실 제가 좀 이렇게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네, 왜냐하면 네. 최근에 반도체주들이 좀 약간 오버시팅 돼 있다는 측면이 저는 생각이 있거든요. 네. 과열됐다는 느낌이 있는데 그런데 이 AI 사이클은 이제 초입이에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좀 반도체와 지금 AI 트렌드를 약간 조금 구분해서 네네.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렇죠. 반도체도 앞으로 더 사이클이 이어질 수 있는데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약간 과열돼 있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지금 사도 좋다는 와 뭐 이러시는데 여러분 하나씩을 우리가 짚어봐야 되잖아요. 지금 보면은 AI 반도체 칩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는 게 기업도 보면은 뭐 구글, 아마존, 메타 이런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요 칩 만들겠다. 그럼 당연히 엔비디아의 설 자리가 당연히 줄어들겠죠.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은 이제 가장 핫한 1등이지만 점점 파이를 뺏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되면은 또 암초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NPU라고 하거든요. 이제 자체 설계한 칩이에요. 이 뉴럴 프로세스 유닛이라고 해서 AI에 특화된 칩들이고 이제 구글의 TPU라는 칩이 대표적입니다. 근데 사실 트랜스포머가 대세가 될 줄 몰랐잖아요. 네. 그 전에 개발된 NPU들은요. 트랜스포머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분간 어떤 AI들이 지금 하는 거는 AI가 열심히 데이터 학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빅테크 업체들의 그 엔비디아 GPU를 가져가는 거는요. 네. 일종의 사교육을 쓰는 거거든요. 사교육비를 열심히 투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느 정도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서 좋은 대학을 나와서 나중에 취업을 하잖아요.
그때가 이제 추론이라는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음. 학습이 끝나면.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가지고 지금은 학습하는 기간이에요. 네. 그러면 학습하는 기간에는 엔비디아를 대체할 만한 칩이 없습니다. 아. 예. 그 NPU라는 거는 자체 설계 칩들이 나중에는 엔비디아를 위협한다라는 거는 얘가 대학 졸업하고 나중에 이런 경쟁자들이 나타나겠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 학습, 데이터 트레이닝 쪽에서는 엔비디아 GPU를 대체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여유도 없고 그러면 지금 NPU를 준비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이게 데이터 학습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이 AI라는 게 추론의 영역으로 가면 네. 서비스하고 갖다 붙게 되거든요. 그때는 NPU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예.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좀 궁금한 부분이 그 이런 글로벌 그 플랫폼 기업들이 엔비디아 거를 갖다 쓰는데 이유가 경제성 때문인 건가 아니면 정체성 때문인가 뭐 이런 거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더 엔비디아 거를 다 갖다 쓰면 네. 결국 구글이나 메타나 여기에 있는 그 인공지능들이 비슷해지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 뭐 우리 애플의 시리도 있고, 네네네네. 뭐 삼성의 뭐 빅스비도 있고, 네,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만든 게 아니죠. 그러면 갑자기 또 트렌드가 트랜스포머로 가면요, 시간이 없죠. 아. 당장 우리가 뭐 이거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을 때 제일 갖다 쓰기 좋은 게 엔비디아 GPU고요.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엔비디아의 GPU에만 주목을 하는데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개발자 생태계가 굉장히 강합니다. 아. 그게 쿠다 엔진이라는 건데요. 네네네. 그 궁금하시다고 네네. 지금 제 채팅창에도 올라왔어요. 네네. 아, 네. 그러니까 쿠다라는 게 뭐냐면 뭐 만약에 제가 뭔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예요. 어디서 뭔가 그 소스들 가져와야 되잖아요. 네네. 다 쿠다 생태계 안에 있어요. 음.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굉장히 좋은 NPU가 나오거나 이번에 뭐 리사수 CEO가 저기 엔비디아에 대항할 수 있는 그 GPU를 내놨잖아요. MI300X라는 칩 괜찮아요. 쓸만해요. 그리고 가성비도 가격도 괜찮은데 문제가 이 쿠다라는 생태계를 벗어나서 프로그래밍 하기가 되게 힘들다. 아, 그렇군요. 그럼 별로 위협을 안 받겠네요. AMD의 이런 GPU는 엔비디아에게. 요게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이거 좀 더 복잡해지는데 기존의 그 쿠다라는 엔진을 안 쓰고 하려면 NPU 기반으로 하려면 기존의 쿠다 쪽에 있던 이런 소스들을 번역을 해줘야 돼요. 이건 컴파일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구글의 텐스플로우나 뭐 메탈 파이토치 같은 데서 요 컴파일을 많이 미들웨어 쪽에서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 그래서 그러면은 엔비디아가 하나의 선점 효과를 누리고 네네. 있다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아니면은 기술 격차가 그만큼 크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둘 다 해당될 수 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기본적으로 엔지니어 생태계를 꽉 잡고 있는 회사인데다가 여기서 갑자기 돌발적으로 뭔가 시장이 빵 터지니까 그렇게 따지면 네. 이쪽도 하나의 플랫폼이네요. 맞습니다. 네. 네. 개발자 개발자 플랫폼이라- 플랫폼인 거고 네네, 그렇죠. 우리가 잘 모를 뿐인 것이지 그들만의 세계에서는 이미 그 생태계가 만들어진 거니까. 그렇죠. 만약에 뭐 제가 대학원 졸업해서 뭔가 뭐 벤처회사 하나 만들어서 AI 관련 일을 한다 그러면 어디서 뭔가 뭐 소스를 가져와서 네네네네. 뭐 이렇게 프로그래밍 해보잖아요. 다 쿠다에서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쿠다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자, 저는 한 2배 정도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가? 요 공부를 위해서. 근데 항상 요 이제 AI 이야기 나오고 반도체 이야기 나오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혜가 기대되는 뭐 없을까요? 하면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도 네네. 고용량의 메모리 반도체도 당연히 더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기대할 만한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그 국내에서 핫한 게 HBM이라는 네네. 거잖아요.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는 건데 이 HBM이 왜 갑자기 핫해졌냐면 엔비디아 GPU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GPU 한 개에는 기본적으로 6개에서 8개의 HBM 덩어리가 들어가요. 네. 그게 네. 한 40GB나 80GB 정도 됩니다. 그게 이제 캐시 메모리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게 트랜스포머 모델은 굉장히 메모리를 대량으로 밀어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라는 거는 굉장히 병렬로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잖아요. 네. 빅데이터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막 연결해서 대규모로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CPU하고 GPU의 좀 차이를 살짝 쉽게 이야기 말씀드리면요. CPU는 이런 연구소에 석박사, 그러니까 박사급 한 3-4명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뭔가 이거를 뭐 미션을 던져주면 순차적으로 굉장히 차분하게? 그렇죠. 미분적분을 활용해서 굉장히 고난이도의 연산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근데 GPU라는 건 뭐냐면 덧셈하고 뺄셈하고 곱셈하고 나눗셈만 하면 돼요. 근데 그러면 한 중학생 정도의 연산 능력이 있으면 되죠. 네. 걔들 10만 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10만 명이 있어요. 그러면 걔들한테 갑자기 시험지를 10만 장 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걸 누가 줍니까? HBM에서 확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D램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시험지를 한 1만 장씩밖에 못 밀어줬다 그러면 고속도로를 시험지를 보낼 수 있는 넓혀주는 D를 거네요. 한 30배 늘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만 장을 한 번에 밀어 넣어주려면 HBM이 필요한 거죠. 너무 적절한 비유시네요. 중학생 10만 명. 그러니까 어쨌든 간단한 거지만 그게 그 10만 명이라는 네. 숫자가 네, CPU보다는 GPU가 네. 더 중요한.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 친구들이 덧셈만 뺄셈 하다가 네. 네네. 어느 순간 갑자기 곱셈 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러면 갑자기 확 연산 능력이 커지니까 네. 이제 좀 더 쉽게 이해가 됐습니다. 네네. 네. 지금 엔비디아에서는 뭐 A100, H100 그리고 HBM3를 기본 채택한다고 하죠. 이게 보면은 40GB, 80GB 두 종류 용량만 쓴다고 하는데 이게 메모리 뭐 다른 걸 더 쓸 이유가 없는 건가요? 왜 이거만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엔비디아가 뜨는데 사실 메모리의 성장이 제한적이다라고 공격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뭐 아무리 뭐 엔비디아 GPU가 좋아도 네. 뭐 40기가하고 80기가 정도만 이거 뭐 되면 얼마 시장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그 엔비디아 이 AI라는 트랜스포머 모델에서 메모리가 덜 필요한 게 아니라요. 사실은 엔비디아가 살짝 좀 사악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요. 기존에 서버 한 대를 투자한다 그러면요. 서버 한 대 가격이 한 7,500불 정도 됩니다. 네네. 그런데 A100이라는 칩이 7나노 TSMC 공정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이 A100 칩 하나의 가격이 1만 달러. 근데 요즘에 1만 달러로 못 사요. 더 비쌉니다. 프리미엄. 아까 우리 센터장님, 슈트가 났어.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서 1만 달러를 못 사요. 그런데 어쨌든 1만 달러거든요. 그리고 H100이라는 칩은 3만 달러입니다. 그런데 A100보다 H100이 훨씬 성능이 좋겠죠. 딱 3배 성능이 좋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딱 3배 비싸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메모리를 많이 갖다 밀어 놓으면 이게 성능이 너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GPU를 덜 사겠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를 좀 많이 팔아먹기 위해서 메모리를 짜게 넣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그게 이제 사악하다는 그런 그렇죠. 거군요. 실제로 아까 제가 서버 한 대 7,500불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네. A100을 가지고 서버 한 대를 만들면 요게 12만 불 정도 합니다. 그리고 H100 가지고 만들면 24만 불 정도 하거든요. 네. 근데 원가의 80%가 GPU 가격이. 그러니까 엔비디아만 돈 버는 거예요. 사실. 그렇네요. 네. 지금 채팅창에 우리 대표님이 하는 말을 꼼꼼히 잘 듣고 공부해야 돼서 진짜 후회하지 않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시그니처 뭐 제스처가 있다는데 시그니처 제스처가 RT의 신. 그거 네네. 이따 끝날 때도 네네.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피합니다. 저희가 오늘 요 관련한 AI 관련한 반도체 이야기를 기초부터 좀 너무 심층적인 이야기는 사실 시간 관계상 못 드리고 좀 살짝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파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또 다른 개념을 하나 또 소개해 주셔야 돼요. HBM과 항상 함께하는 인터포저. 네네. 이건 또 뭔가요? HBM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D램을 기존에는 단독주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네. 네네. HBM은 아파트예요. 층층층. 네, 맞습니다. D램을 12개를 수직으로 쌓아요. 네.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칩에다 구멍을 뚫어요. 아. 그게 TSV라는 실리콘 관통 전극으로 네, 뚫어서 거기에 구리를 채웁니다. 그러면 전자가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막 왔다 갔다 할 수 네. 있겠죠. 그게 HBM이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데이터가 D램에 있다가 빨리 거기 프로세서 쪽으로 밀어 넣어 줄 수 있겠죠. 근데 요 프로세서, 그러니까 GPU하고 그 HBM이라는 아파트가 이렇게 딱 수직으로, 그러니까 그냥 GPU 위에다가 아파트를 그냥 올려버리면 되잖아요. 네네네. 제일 좋은데 프로세서는 기본적으로 열이 엄청나게 많이 그러겠죠. 납니다. 네네. 그래서 떨어뜨려 놔야 돼요. 네, 그렇게. 그래서 2.5D 구조로 우리 여의도 그 IFC 몰 같이 네. 위에는 한쪽은 호텔이고 한쪽은 뭐 오피스인데 지하로만 연결돼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전자가 이렇게 오피스에서 이렇게 호텔로 왔다 갔다 밑으로 연결 이렇게 발열 문제를 잡기 위해서는 그렇게 네네, 해야 맞습니다. 되는 거군요. 네. 프로세서가 워낙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초창기 그 3D 반도체 그 고안할 때는 뭐 이게 그냥 뭐 프로세서하고 D램하고 낸드 플래시를 수직으로 쌓는 그러니까 D램에는 구멍을 뚫어서 이런 컨셉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이게 열이 너무 많이 나와서 안 그러니까. 되는 네. 걸로. 네. 네. 지금은 다 2.5D 구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지하로 연결되는 그게 인터포저라는 거고요. 아. 네, 그게 사실은 실리콘 그 웨이퍼하고 똑같은 재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거의. 와, 이거
이거 몰랐네 하는 분도 계시는데 저도 몰랐습니다. 네. 예, 뭐 이 단어는 뭐 들어보고 뭐 인터포저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네, 거의 하지만 극강의 난이도가 아닐까 네. 생각합니다. 아, 어려운 용어도 아주 쉽게 풀어주시는 우리 대표님 덕에 하나씩 배우고 있는데, 근데 이 HBM 말씀해 주셨던 거, 요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제품력이 좋다라고 하는데 네네. 다른 뭐 전 세계 유수의 기업들 대비해서 월등하게 좋은 거예요? 일단 세계 멤버리 회사가 3개밖에 없어요. 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네. 그러니까 디램 하는 업체는 3개밖에 없잖아요. 네. SK 하이닉스가 전체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삼성전자가 40%를 차지하고 있고 그냥 마이크론은 우리나라가 10% 차지하고 있어요. 1등이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게 SK 하이닉스가 점유율도 50%인데 지금 최고 하이엔드 HBM이 HBM3라는 모델이에요. 네네. 네 번째 모델인데 이쪽은 거의 하이닉스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에 네네. 있어서도. 그래서 최근에 사실 그 마이크론하고 SK 하이닉스하고 뭐가 좋아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사실 반도체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둘이 똑같아요 이런 거거든요. 같은 이거 걸 뭐 한다. 그렇죠. 회사만 봤을 그렇죠. 때. 거의 주가 흐름이 거의 똑같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거는 뭐 달러 자산을 살 거냐, 원화 자산을 살 거냐 이 정도의 차이인데 HBM이 올해는 두 회사의 주가 흐름을 바꿔놨어요. 디커플링 시켜놔 버렸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그만큼 올해 HBM이 그 정말 쇼킹했고요. SK 하이닉스가 연초 대비해서 거의 60% 가까이 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최근에 좀 가볍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주가도. 그럼 SK하이닉스가 최근에 올랐던 게 HBM 덕분이면은 앞으로도 SK하이닉스의 주가의 상승과 실적의 상승은 HBM 쪽에 달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중요한 그 어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메모리 반등 사이클하고 네. AI의 요 사이클이 맞물렸거든요. 중첩이 돼 버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은 그 HBM의 영향력이 컸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 해당되는 수요가 터지는 부분에다 메모리 부분이 이제 정상화되면 네. 이제 그러면 정말 커지는 이제 거죠, 이제. 힘이 정말 강해진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앞서서 잠깐 얘기해 주셨던 게 뭐 비중을 따지면 50% 40% 그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말씀해 주셨는데,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관점에서 보신다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 쪽에 있어서의 투자를 조금 더 고려해 보는 게 좋은 건가요? 이거는 이제 투자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전부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그 반대로 이야기하면 네. 삼성이 그동안 HBM 쪽, 그 HBM3 쪽으로 대응을 잘 못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젠슨왕 CEO하고 같이 스시집 가서 이렇게 네네네. 사진 찍고 했잖아요. 그랬었죠.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삼성도 HBM3 쪽을 또 엔비디아에 납품할 수 있다. 아.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실 연초 대비해서 삼성은 20몇 %밖에 못 올랐고 SK 하이닉스는 60%가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삼성이 또 여기 시장으로 또 빨리 따라잡는다 그러면 네. 오히려 지금 상승 폭은 또 흐름은 달라질 수도 있죠. 그럼 그동안 좀 덜 올랐던 부분이 오히려 네. 조금 더 매력에 맞습니다. 부각되면서 그래- 뒷심을 발휘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음. 이제 계속 오르는 애가 계속 올라가는 트렌드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그걸 어떻게 가늠해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 센터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 아니 사실 삼성 네. SK하이닉스가 막 이렇게 불기둥을 뽑아낼 때도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 기업이라는 성격도 있지만 우리나라 그냥 대표 지수를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그렇죠. 잘 무겁게 못 갔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뭐 스시도 드시고 그 재수랑이 한편으로 만났다면. 생각해 보면 1분기까지 하이닉스 적자도 정말 깊었잖아요. 사실 그런 게 작년 주가 흐름에도 영향을 네. 주었었기 때문에 네. 지금 또 올해 연간 수익률만 가지고 나서 절대적인 비교를 하는 거는 좀 잘못된 부분일 수도 있겠죠. 아, 그럼 뭘 보고서 이거를 비중을 조절해야 돼요? 분명히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 대형주 중에서는 네. 요 삼성전자만 사시거나 SK하이닉스만 사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비중 조절을 해야 될 텐데 뭔가 이게 딱 그 기준이 될 만한 게 있었으면 네. 좋겠는데. 그냥 이거는 하나의 뭐 축구팀을 꾸린다라고 하면 뭐 미들필더의 역할이 있고 최전방 공격수의 역할이 있고 네, 수비수의 네. 역할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주식들 중에서도 지금 가장 공격수. 핫한 거는 결국 엔비디가 제일 핫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뒤를 뒷받치는 다음을 따라가는 주체들이 있는데 이제 그 순서를 잘 배열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 순서 배열은 어떻게 대표님께서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제 능력 밖입니다. 뭐 순서대로 뭐 AMD, 만약에 제가 그거 알 수 하이닉스 있으면 네. 여기 안 앉아 있어요. 그냥 다 모아놓은 뭐 ETF로 네. 사야 되는 그렇죠. 건가요? 만약에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제가 워런 버핏이 됐을 겁니다. 네. 자,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두 가지를 놓고서는
굳이 비교해가며 네네. 뭐가 더 좋다, 뭐를 더 사라, 뭐를 네네. 더 비중을 늘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다. 네, 맞습니다. 투자의 판단은 이제 그래서 본인들이 하셔야 되고, 그거는 이제 뭐 우리 센터장님 말씀대로 그냥 주도주를 따라갈 건지 네. 아니면 내 순서를 기다리면서 인내할 건지 이거는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은 뭘 사실 건지 뭐 다양한 기업들 이야기 좀 나오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종목도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토론을 많이 하셔서 서로 의견을 좀 나눠 보셨으면 좋겠고요. HBM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이렇게 활용되는 영역이 좀 제한적이라고 하는데 대중적인 영역으로 좀 이렇게 많이 퍼지는 데는 좀 뭐 시간이 좀 걸리는 건가요? 네, 이게 지금은 AI용 슈퍼컴퓨터 대응하기도 정신이 없어요. 물량이 딸려서. 네네, 그러니까 물량이 일반 딸리면. 대중은 알긴 어렵다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네. 결국 이게 우리 눈으로 못 봐요. 이제 왜냐하면 슈퍼컴퓨터 서버에만 들어가기 때문에 네네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그 지금 서버 시장 침투율이 한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일단은 서버 쪽부터 쫙 다 채우고 나서 네. 그 다음에 PC 쪽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로 오는 뭐 그런 그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HBM이 발전해가고 있는 방향을 우리가 좀 그려본다면 어떤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 HBM은요 하이 밴드위스잖아요. 그래서 밴드위스를 높이는 쪽으로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전송 속도를 더 빠르게? 계속해서 넓히는 쪽. 넓힌다.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계속 뭐 기존에 36차선이면 이제 뭐 48차선, 뭐 64차선 이런 식으로 계속 넓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밴드위스를 넓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칩 투 칩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죠. 아까 이야기한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네네. 칩을 구멍을 뚫어서 엘리베이터를 많이 연결해야 되잖아요. 엘리베이터를 많이 뚫어야 돼요. 엘리베이터를 만들면 네. 더 층을 더 높인다는 건가요? 층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 개를 층 든다는 간에 엘리베이터를 많이 뚫어야 돼요. 더 많이 네네, 하나가 맞습니다. 아니라 여러 네, 개를. 그렇죠. 여러 개 뚫어야 돼요. 기존에 그러면- 만약에 뭐 엘리베이터가 뭐 한 40개 있었다 그러면 이제는 뭐 60개, 80개. 그래야 데이터들이 훨씬 더 빨리 왔다 갔다 안 할 수 그러면 있잖아요. 줄 서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가 이게 구멍을 뚫는 것도 너무 어렵고 네. 이거를 또 칩끼리 붙이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네. 그렇기 하나 때문에 뚫기도 어렵다. 지금. 맞습니다. 뭐 하나 뚫는 것도 어렵고 이거를 또 정확하게 아래층하고 위층하고 정확하게 맞춰서. 온라인을 맞춰서 붙여야 되잖아요. 약간 이게 뒤틀려 있으면 엘리베이터 작동을 안 수요 하잖아요. 자체가 낮아지는 맞습니다. 거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술적인 발전 방향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엘리베이터의 수를 늘리는 거가 네네. 더 고사양으로 가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기술적인 포인트는 다 그런 쪽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약간 좀 어려운 이야기긴 한데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MR 머프라는 기술을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매스 리플로우 몰더 언더필인데요. 그게 이제 그거 때문에 여의도에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많았어요. 사실은 HBM의 가장 핵심 수혜주가 한미 반도체라는 업체거든요. 네네. 많이 네네. 언급되고 한미 반도체가 왜 올해 거의 3배 가까이 올랐냐면 HBM의 그 칩 투 칩 붙이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 이 기술이. 칩끼리 12개 층을 붙이는데 이 TC 본딩이라는 장비가 들어갔는데 네. MR 모프가 되면서 이게 TC 본딩이 빠진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최근에 리플로우 장비들이 후공정 쪽에서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TC 본딩 역할을 리플로우 업체들이 담당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제가 처음으로 공개 말씀드리는데요. 뭐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네. 그게 그 솔더 마이크로 범프가 이 칩 투 칩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이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엘리베이터 이렇게 엘리베이터끼리 이렇게 정확하게 얼라인을 해서 중간에 마이크로 솔더볼이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거는 포인트 투 포인트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네. TC 본딩이라는 거는 면하고 면, 칩하고 칩의 면끼리 또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MR 모프가 되더라도 TC 본딩 장비는 들어가야 됩니다. 네. 지금 계속 이제 여러분들 잘 따라하고 계신 네. 거죠. 저희가 엘리베이터 얘기하니까 네네. 엘리베이터 관련된 종목 투자해야 되나요? 현대 엘리베이터를 말씀하시는데 그거 그렇게 빠져서 네. 3,000%로 가시면 안 됩니다. 네네. 그 엘리베이터가 아니라는 거는 여러분이 더 잘 이해하실 거고요. 그러면 HBM 관련한 시장에서 가장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야를 꼽는다면 뭐가 있는 건가요? 일단 뭐 HBM 수혜주들 별로 없습니다. 네. 사실은 핵심적인 수혜주는 SK 하이닉스가 맞고요. 네. 이제 엔비디아 A100이나 H100에 기본적으로 SK 하이닉스에 HBM3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수혜주가 맞고 그 HBM을 만드는데 핵심 장비가 한미 반도체 장비거든요. 이제 그 정도인데 이게 이제 점점 더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혜 폭은 좀 더 적더라도 또
간접적으로나 이렇게 수혜를 보는 업체가 누구냐. 그래서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에서 이오 테크닉스 그리고 이제 검사하는 인텍 플러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거 확장되면서 최근에 리플로우 업체들 뭐 STI라든지 프로텍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많이 오른 게 요런 이제 HBM 쪽에서 찾다 보니까 없잖아요. 그게 계속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플립칩 BGA 그러니까 제일 밑에 또 깔리는 기판이 있거든요. 네네. 그거 하는 업체 뭐 대덕전자 뭐 이런 회사들까지 이제 주가가 움직이죠. 근데 이런 거를 우리 투자자분들은 다 이제 공부하시고 투자하시는 거죠? 네, 뭐 대단하십니다, 진짜. 아니에요? 아니 모르시고 그냥 저도 사실 다 모르는 데 그냥 올라가서 사시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 또 대표님께서 많이 뭐 유튜브나 이런 거 강의 하셔서 그거 네. 보시고 다 투자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새는 정말 기판 관련주들도 네네. 그래서 막 관심을 맞습니다. 더 받는 네. 거죠. 그렇죠. 아. 플립칩 BGA 기판 업체들이 그래서 최근에 많은 그러니까 사실 작년에도 플립칩 BGA는 쇼티지가 굉장히 심했는데 그게 갑자기 프로세서용 기판이 부족해져서 그렇거든요. 그게 왜 부족해졌냐면 아까 이야기한 2.5D 구조 같은 경우는 기판을 엄청 넓게 써야 돼요. 기존에는 요만한 거 썼다 그러면 이제는 이만한 거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면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면적으로 많이 쓰니까 쇼티지가 난 거죠. 네. 대표님, 네. 이런 반도체나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설명에 대해서 네. 깊은 공부를 하려면 전공이 뭐여야 합니까? 전 신방과 나왔습니다. 아니 저도 똑같이 전공? 언론 저도 신방과 네, 나왔는데 신방과 나왔습니다. 저는 왜 하나도 이해를 잘 네. 못하겠고 우리 대표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네. 면밀히 잘하시는지. 네, 저기 뭐 이렇게 엔지니어들한테 혼나면서 취재하고 네. 다녀서 그래요. 이거 거진 세뇌당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아니 툭 치면 다 네. 나와버리시니까 네. 뭔가 관련된 전공을 하신 줄 알았는데 알고 네. 봤더니 저랑 동일한 저도 네. 언론을 네. 전공했지만 저랑은 굉장히 다른 분이신 것 같습니다. 칩렛 이번에는 이 네네. 개념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네. 이게 또 중요하다고요? 네, 요즘에 이제 우리 멀티코어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네. 이렇게 멀티코어가 이게 뭐 코어가 여러 개죠. 네, 이제 멀티코어. 두뇌가 이게 코어가 만약에 뭐 애플의 M2 같은 요즘에 최신 칩 같은 경우는 코어가 2개, 6개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요. 네. 2개가 굉장히 고성능 코어. 그러니까 6개가 어떤 저전력 코어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코어는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몇 개만 이렇게 딱딱 박아 놓았거든요. CPU에다가. 근데 그게 전력 소모가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요즘에는 다 배터리 가지고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터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쓸 수 있을까라고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멀티코어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성능 코어도 필요하지만 저전력 코어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쓸 때 항상 아주 고난이도 작업을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터넷 웹서핑을 하거나 뭐 SNS를 하거나 이럴 때는 굳이 어떤 고성능의 코어가 필요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전력 코어만 있으면 돼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배터리 사용량을 늘려 왔던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멀티코어를 한 개의 반도체에다가 IP 블록으로 만약에 고성능 블록 2개, 저전력 블록 6개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개 원칩으로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 저전력 코어 같은 경우는 아주 어떤 선단 공정이 필요가 없거든요. 만약에 고성능 코어는 4나노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네네네. 저전력 코어는 그냥 7나노로 해도 돼요. 그런데 한 개의 반도체 칩에다가 한쪽은 4나노하고 한쪽은 7나노하고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쪼개버린 거예요. 그래서 코어를 다 일일이 쪼개서 고성능 코어는 TSMC 같은 데다가 맡기고 저전력 코어는 뭐 다른 파운드리 업체에다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종 칩을 한 개로 패키징하는 거예요. 그게 실리콘 인터포저라는 거 위에다가 여러 가지 칩들을 이렇게 2.5D 구조로 올리는 건데 그게 칩렛이라는 구조입니다.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그게 마이너한 기술이었어요. 그 AMD라는 회사가 이거를 이제 고안을 해서 쓰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대세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인텔의 차세대 칩인 메테오 레이크라는 것도 자기들은 그냥 저전력 코어를 하고 고성능 코어는 TSMC한테 의뢰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조립할 때만 이제 같이 어드밴스드 패키징으로 패키징해서 쓰는 네. 거죠. 궁금한 게 참 많은데 뭘 알아야지 질문을 하잖아요. 제대로 알아야. 요거 잘못 물어봤다가 그거 너무 기초적인 거 아니냐라는 타박을 받을까 봐 제가 추가적인 질문을 잘 못 드리고 있었는데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이 반도체 관련한 기업들 특히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하이닉스 60% 올랐다고 하지만 개별적인 종목들 앞서 뭐 한미반도체는 3배 이상 오르고 이 보면은 근데 어떤 기업은 뭐 숫자가 이미 찍혀 있는 기업도 있지만 어떤 기업은 아직 그 관련한 산업에 있어서 이 기업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조금 멀었는데 네네. 미리 주가가 선반영된 기업도 있고 해서 약간 좀 지금 중구난방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산업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진화가 될 수 있는지, 또 플러스 관련한 기업의 투자를 어떻게 해야지 지금 적절한 건지 궁금합니다. 보통 제가 뭐 이렇게 센터장님 앞에서 시장 이야기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일단 여쭤볼 네네. 거예요. 네, 일단 보통 이렇게 주가 시세가 제일 세게 나는 거는 시장 침투율 한 10% 내외일 때 제일 세게 초기, 네, 네. 제 경험상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뀔 때도 네. 주가가 제일 관련주들이 세게 올랐을 때는 한 10% 침투율일 때였었고요. 뭐 작년 올해 전기차 쪽으로 굉장히 핫했던 게 2차 전지가 사실 이렇게 많이 세게 날아간 거는 전기차 침투율이 한 10% 내외일 때가 제일 세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AI는 아직 침투율이 5%예요. 그럼 10% 되려면 10% 되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하고 그때까지는 뭐 사실 그렇게 중구난방으로 주가를 막 날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의 성향이에요. 나는 내가 분석한 거, 내가 믿는 것만 투자한다. 이런 분들은 이거 관련도가 높지 않은 주식들은 배제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막 지금 시장이 AI 가지고 축제인데 나 혼자 팔짱 끼고 이렇게 다들 댄스 추고 있는데 나 혼자 구석탱이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있는 게 난 10% 맞냐라는 찰 거죠. 때까지 기다릴 거야. 네네. 그래서 여기 시장 분위기에 약간 뭔가 동참하려면 스텝 좀 밟고 싶으면 거기에 이제 뭐 당장 뭐 관련 없더라도 그런 네. 종목도 좀 유심히 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10% 침투율은 예상이 되는 시점이나 뭐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뭐 이게 항상 지금 AI라는 게 네. 예상 속도보다 계속 빨라지고 더 있어요. 빨라지고 네, 있다? 계속 추정치라는 게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고 당초 시장 성장 속도보다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것들이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가 이렇게 흥분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또 센터장님은 AI 반도체 저도 요즘에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네네. 지금 뭐 한미 반도체를 예를 들어도 지금 증권사들 리포트들 중에 그렇게 썩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 경우는 없어요. 아직은 왜냐하면 그동안의 실적에 대한 레코드나 기록들, 통계적인 내용만을 갖고 기업 가치를 산정하면은 지금 주가가 설명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산업과 기술의 방향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속도가 빨라져 가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애널리스트의 분석 관점에서 보는 것과 주가는 조금 별개의 문제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전기차가 등장을 했을 때도 이렇게 빨리 내연기관차를 잠식해 들어올지는 사실 잘 몰랐었거든요. 그거를 부정하고 무시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우리한테 다가오면서 그 산업이 모든 산업을 압도하는 네. 변화를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 기술 동향과 그 기술 동향이 얼마나 빨리 잘 구현되는지를 좀 더 보시는 것이 맞지 언제쯤 숫자가 찍힐까요? 이런 거 식으로 하게 돼서 실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져서 애널리스트가 지금도 쌉니다 그러면 그때 아마 못 그때는 이제 좀 비싸졌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클 거라는 거죠. 이게 투자 성향이 이제 저처럼 막 이렇게 뭔가 확인하고 투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영역에는 투자라는 게 맞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다 좋다고 하지만 나는 확인하고 해야 돼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고점에서 네, 그렇죠. 고점에서 함께 저 위에서 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그 텔레그램도 네, 잘 돼 있고 네. 이제 유튜브도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 그 센터장님 같은 분들이 나와서 계속 고급 정보를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정보 유통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네. 그래서 과거보다 이게 굉장히 사이클이 압축돼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네, 그래서 투자자들 반응도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뭔가 확인하고 들어가면 이미 먹을 게 별로 없다라는 거죠. 네. 요즘에 그럼 이영수 대표님께 요 AI 관련한 질문 중에서 가장 많이 투자자분들이 하는 질문이 혹시 뭘까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계속 가나요? 가냐? 아니 뭐라고 답변하세요? 저도 그러면? 모르죠. 엔비디아 지금 200% 올랐는데 지금 사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이게 질문 하십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이게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말이 안 돼요. 네, 밸류에이션을 보면 말이 안 되는데 항상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쇼크라는 거는 쇼티지라는 거는 네. 우리의 예상을 계속해서 넘어서는 뭔가가 나올 때 그렇게 발생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지금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요즘에 보면 미국 시장에도 엔비디아 사기 좀 약간 무서운 사람들이 리사수의 그 자신감을 보고 AMD에 투자를 나는 해야겠다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또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1등하는 기업을
사는 게 맞다. 혹은 그래 좀 덜 올랐던 AMD도 시장에서 뭐 같이 뭐 상생할 수 있어. 이런 관점으로 보기도 하는데 대표님은 혹시 어느 쪽이신지. 저도 AMD를 그런 식으로 확장하는 건 좋은 투자 아이디어 같습니다. 네. 뭐 실제로 만약에 산업 전문가로서 보면 AMD가 엔비디아를 당장 대체할 수 있냐라고 하면 아까 쿠다 엔진 이야기도 네, 했지만 네, 네. 안 쉽지 않을 거예요. 아직 뭐 당장 쉽지 않은데 근데 주식 시장이라는 거는 기대감 그쵸.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이 TSMC를 당장 못 잡잖아요. 그런데 항상 삼성 힘내라 이런 마음으로 네. 그렇죠. 이렇게 삼성의 그 파운드리의 밸류에이션을 순간적으로 막 들어오기도 하고 네, 나갔다 네. 하기도 그러는데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이제 이 엔비디아의 압제가 이 AI 시대에서 좀 불편한 투자자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AMD 힘내라 이런 마음으로 네, 좀 많이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또 미국 주식 투자하지 않는 분들은 이제 한국 주식 속에서 이런 관련한 시장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가 사실 이 대표님을 매일 모실 수가 없기 때문에 대표님 그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데서 많이 이런 관련한 이야기를 자주 해주시죠. 이게 뭐 요거와 함께 네네.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네네. 아니 뭐 요즘에는 제가 사실 AI 쪽이 그렇게 뎁스도 없는데 자꾸 이제 AI하고 반도체 신박과. 그런 쪽으로 계속 물어보시니까 네. 좀 많이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네, 계속해서 저도 시장 공부하고 있고 네. 이런 트렌드들 놓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 제 IT의 이영수라는 유튜브 채널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IT 또 반도체 관련한 뎁스 있는 정보 놓치지 않을 거예요 하시는 분들은 이영수 대표님의 개인 유튜브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